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1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늘 그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한 걸음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요. 앞으로 발생할 일을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한테는 큰 악재다. 왜? 그것이 북미 종전선언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또한 그것이 현재 선거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세상 돌아보기는 윤석열의 어떤 내란 시도가 북미 간의 어떤 밀접한 그런 부분, 전 세계사적 흐름에 저항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또 보고 있기도 하지요. 그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 돌파구가 또 필요하지요. 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힘으로 제압을 하는 작전은 포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은 그 밥을 차려서 중국이 패권적지위를 대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 푸틴이 제시하는 것은 다원화 세상으로 가야 된다. 미국이란 패권이 중국이란 패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예. 자, 그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 현실 인식을 하게 되고, 미국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관성에서 달라지려고 트럼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 보면 볼수록 그 핵심은 남북 문제의 해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결국은 파멸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까지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그 윤석열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은 정말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가 크게 전환되는 만큼 과거 세력의 대표주자인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 떨어지는 절벽의 낙차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에 관련된 신호들이 또 그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새로 교황이 뽑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국 출신이라는 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 안 돼. 첫 부활절 기도에서 종전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휴전을 하기로 한 것도 잘했다. 자,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 계신 분들은 언짢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가톨릭에 있어서 미국은 지분이 약하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가톨릭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가톨릭이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가 미국 출신이 교황이 됐다는 것은 저는 미국이 개입했다고 봅니다. 이런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이런 게 개입이 안 됐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인지 하여튼 중앙아시아에 우리 KTX 밀량을 팔았는데, 그 전에서도 보면은 뭐 남미에도 팔려고 했었고 아프리카에도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정원과 외교부가 깊이 개입해서 관여하고 실무 담당 부서하고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공무원들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바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 때죠. 유엔 총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뒤에. 예를 들어서 WTO 총재, 뭐 WHO 총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추기경들이 혼자 뭐 문거리 잠그고 연기 피워 올리면서 그들만의 영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은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뭐 개신교도 쇠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어떤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시기에 교황이 필요했을까, 미국이? 그럼 뒤에 고도의 전략적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었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같은 것입니다. 예, 이것을 패권 구도의 단극화 사회에서 다극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외 세력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덜 중요했던 세력들이 올라와야 되죠. 저는 그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지나치면 독재가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측면에서도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도 철학이라는 게 거창하지만 우리 동양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양은 지도자고 음은 대중이에요. 자, 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하죠. 어느 세상이든 양이든 음이든지 간에. 그런데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태는 양의 지도자의 어떤 극상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독재죠. 세상은 음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니라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밀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그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짜내기 좋게 봉곳이 솟아 올라와 있다고. 그 나쁜 것들이. 그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떤 극단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죠. 지금 또 선거 기간이니까. 예, 전 세계 힘의 어떤 균형추가 무너지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다 전자식 저울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저울 달아서 뭐 5kg짜리 10kg짜리 나와서 하던 저울 기억하실 겁니다. 한 7, 8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조그만 하나 딱 올리면 저울이 탁 움직입니다.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패권이 단일 패권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력들이 올라와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 교황 그것도 이미 미국의 어떤 주요리 들어갔었다고 보는 거고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종합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어요. 과거보다는 더. 과거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이라도 전문가로 키우려고 그랬지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교 시스템이 아니었었어요. 왜? 방향은 정해졌어요. 지도자에 의해서. 그래서 네가 아무리 상상의 폭이 넓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정해진 이 일을 잘하는 수단으로서 교육되어져야 된다. 예. 경성제국대가 이거 대표적인 예고, 그를 이어받은 서울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 잘 듣는 엘리트 이겁니다. 그 틀은 일제시대 때도 똑같고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치면서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 상층부를 지난 한 100년간 틀어지고 살았는데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 체질이 지금 바뀐 것도 그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화 세대 이후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교육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전 세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자, 15일 푸틴 기다릴 거 휴전 건물살 타나 젤렌스키 미국 압박 입장 바꾼 듯. 이거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고 신호도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될 것이다. 미국마저 돌아섰다. 푸틴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다. 말 안 들으면. G7이 단결해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G7은 단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푸틴한테 무역 제재와 금융 제재를 가했지만 나빠진 쪽은 어디가 나빠졌습니까? 미국을 포함한 G7이 나빠졌고 푸틴은 러시아는 지금 경제 수준이가 올라갔어요. 성장률이 더 좋아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론이 사실과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고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미국 압박 입장을 바꾼 것처럼 그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왜? 5월 1일 날 이런 거 나왔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체결하겠다. 공동 재건 기금 설립하겠다. 이게 그 신호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4월 초인가 미국까지 가서 이것을 서명하려고 하다가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다투어서 광물 협정이 물 건너 갔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거예요.
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수구려 들여왔고 프랑스와 영국이 현실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관세를 두드려 팬 트럼프의 다른 압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국이나 프랑스가 알겠다. 그래서 영국이 며칠 전에 나온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무역 관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젤렌스키 잡힌 다음에 영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국에 던져졌던 미국의 우방, 꼬붕이었던 영국 논란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고 말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관세 부분까지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휴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게 한 걸음 더 나간 거다. 자, 보름 만에 나온 이야기죠. 한 2주일 만에 나온 이야기죠. 보름. 이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석열한테는 큰 악재다. 네. 왜냐,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심이 집중력이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떤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진다. 그만큼 폭발력도 폭발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비이성적으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점을 향해서 치닫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런 기사가 났죠. 이것도 어제 정도 난 기사인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4차 핵 협상 고무적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판박이에요.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반항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철천지 원수로 그들 스스로 상정한 게 이란인데 이란하고 미국이 핵협정을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이걸 파토를 낸 걸 다시 돌아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5, 6년간. 그것은 지난 5, 6년간 미국의 바이든을 거치면서 미국의 쇠퇴가 본격화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 다음 뭐겠습니까? 북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뭡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틀은 다 갖춰져 있어요. 분위기만 조성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황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들린다는 이야기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종전, 미국 이란과의 핵협상 이것들이 지금 빌드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큰 이해관계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한편 푸틴은 얼마 전에 이제 80주년 생전 기념일에 시진핑이 방문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화가 난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둬야 된다. 이것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정도로 시진핑은 푸틴이 기대고 있습니다. 즉 주도권이 푸틴은 나서지 않아요. 겉으로. 그렇지만 뒤에서 판을 다 깔고 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에 끌려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까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빌드업입니다. 이 강력한 압박을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들이 하지 못하게 주위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우리나라 보도 태도를 보면은 어떤 휴전을 했는데 거기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는 뭐 존재가 의미 없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내 언론들이 정의를 하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분쟁을 갖다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자, 이것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윤석열류라는 겁니다. 특히 군사 분야 이런 부분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이것은 그런 대결 구도로 계속 가야 되고 그 긴장에 기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 있다. 그게 언론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극점에는 윤석열과 그의 추종 세력이 있다. 누구를 싫어하게 해야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서 나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게 정권이다. 그런 세력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봐요. 자, 이게 푸틴이 바로 이렇게 했죠. 인도 언론이 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인도에 미사일 제공하며 파키스탄을 놀래켜? 트럼프 들어와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심스럽게 트럼프는 지난 4, 5년간 인도와 푸틴은 쿵짝짝이 잘 됐어요. 인도는 이란하고도 친해요. 자, 이것은 그들의 양쪽이 다 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시작됐든지 간에. 그 과정에 뭐 라팔 전투기가 떨어지고 이래서 인도가 체면이 많이 구겨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이렇게 수습하면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냥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푸틴은 뒤에서 강력하게 푸틴도 개입했다 물밑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 절대 이게.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어제 정도 난 기사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한 것 같아요. 80주년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일 거기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여기도 보면 TOI인가요? 예, 거기서 보여줬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푸틴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개 국가 해결책을 지지한다라고. 가자 인도적 상황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 예, 이스라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팔레스타인 대통령한테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은 제가 그것까지 옮기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바스가 트럼프의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푸틴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제목이 이렇게 뽑혀져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가자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입장, 트럼프의 입장이 상당히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서 지금 트럼프가 흐릿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태인 세력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미국 내 자본을 쥐고 있는,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할 타임은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유태인들이 자본을 들고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그 적나라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의 핵심은 푸틴에서 드러납니다. 푸틴이 이게 트럼프와 반하는 의견을 갖고 충돌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뜻이 같다는 겁니다. 대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불안해하고 저 혼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후달리니까 푸틴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김현종이 얼마 전에 백악관을 다녀와서 한 말이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민감한 분야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민감한 분야는 당연히 뭐냐,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짱하고 본격적인 게 펼쳐지게 되면 그거는 북미 종전선언이고, 어쨌거나 중국은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위안화 질상을 거부하는 만큼 정도의 데미지를 줄 정도로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의 우위가 좀 무너지게, 대신 중국은 나를 대체할 세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전제가 그것을 북한에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전 세계는 투자처가 필요하고, 말씀드린 유태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가자 건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묶어둬야 되거든요. 유태인 자본을 지금 묶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종이 언급한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민감한 분야, 이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 3년 전에, 3년 다 돼가네요. 예, 했던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게 명확해지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올린 다음에 중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로 덧붙여 차세대 기술 표준들에 대한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중국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상당히 고차원적인 전략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반도에 종전선이 되면 뭐가 했을지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 그리고 북한 사이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것이 전쟁이 없이 패권이 다급고 세상으로 가는, 세상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다음에 장이 열리는,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게 핵심되는 부분, 이 부분이고, 윤석열은 그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미 갈아엎었죠.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필요한 것이고, 어느 쪽이 가능성이 많다, 절대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이 없다? 푸틴이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 여건에서 빌드업이 지금 한 단계, 두 단계밖에 안 남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한 구상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 인프라 지원하겠다. 일단 뭐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러시아하고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미 고전이 됐겠지만, 그 밑에 농업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 지원,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그냥 천지개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남한 기업의 다 기회입니다. 이것을 달러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을 대체하는 국가가, 죄송합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장기간. 북한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기술, 수소 에너지나 무슨 차세대 소형 원전 같은 것들이 기술적 표준으로 서로 자리 잡게 되더라도 그걸 미국 자체에서 생산한다? 테슬라처럼 몇 년 만에 따라잡히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중국을 막아서는 안보의 선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꾸로 중국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왜? 몽골 중국 싫어합니다. 그렇죠. 동남아, 미얀마,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내몽골 문제, 소수민족 문제를 걸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민주적 역량으로 해쳐모여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 같은 경우, 그다음 그 이후에 이어졌던 노동쟁의 같은 겁니다.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 이제 지방자치제가 또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금융거래 실명제,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 발생해야 돼요. 그게 북미 간의 종전선이 일어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미국에 행할 수 있는 정치적 압박이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이기도 해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옷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불거지지를 못해요. 이거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계의 흐름이다. 맞습니다. 그런 흐름에 노출될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중국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 정도 시험들을 거쳐와야 되는데 못 거친 상태에서 계속 덩치만 커진 거거든요.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심장은 따라서 크지 못하고,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육이 거대한 프로 보디빌더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 달러가 들어와서 투자가 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미국 기업이 직접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돈 찍어내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북한의 인프라 하는 거, 이거 다 뭐세요? 뭡니까? 발전 인프라, 뭐 금융 지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다 남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을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자본을 투자해서. 그게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스가 들어올 겁니다. 그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소에너지 전환을 아마 G7을 끌고 모아서 선포하겠죠. 환경이라는 어떤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북아의 중심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아니고.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송도가 살아날지 몰라요. 인천에. 많은 세계의 인재들이, 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재들이 지금은 뭐 잘생기고 이쁜 외국에, 한국에서 모델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오지만, 이제는 기술 인력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향후 2, 30년간 엄청난 우리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없었던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드라마틱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이 남한이 지금 처해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기가 다 돌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온기가 돕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적 문제, 고령화 문제, 활력이 떨어지는 지방들, 젊은 인층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해소가 돼요.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평화적으로 남북이 서로 이득이 되면서 윈윈이 되면서 통일을 한다. 과거에 통일 이야기하면 통일 비용 이야기하면서 통일 안 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여론조사들이 횡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이 돈을 태워주겠다잖아요. 우리 남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북한의 인프라를 확 뒤집어 엎을 정도의 필요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 자, 그런데 마지막 막아선 것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돼요. 그래서 그가 막았을 것이냐, 아니면 그가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냐, 희생양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채널A 동아일보죠. 거기서 이제 발굴했다 하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다.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 이런 거로서 이제 영상을 만든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 3년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뭐랄까 갈지자 그름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28조 원 들여서 북한을 개발하고 남북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다. 자, 아까 교황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남북이 협력을 하는데 지금 서로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이 그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앞으로 오랫동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북 통일이. 북한 갔다 와서 한 말입니다. 서로 마음속에 앙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재인이 생각한 것은 공동 올림픽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공적이 생길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한 도발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갱이에 대한 공포심을 넘어서는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공적이 생겼으니까. 네. 제 생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유치도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금액이 나왔어요. 28조라고. 네, 이거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교황 다시 했잖아요. 이게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깔려고 적은 거예요. 올림픽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올림픽 이외 비용으로 서울 평양 간 교통통신망 SOC 인프라 투자 비용 해서 28조가 책정됐다는 거예요. 저 이것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우리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정한 북한을 획기적으로 세계 공장으로서 짧은 기간 내에 성장시킬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이 약 30조 원이구나.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의 실제 비용이 이거구나.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미국이 요구했던 그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와 그 전에 트럼프, 바이든이 협의했던 그 내용이구나. 계산을 다 했구나. 그죠? 어떻게 하지? 갑작스럽게 준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까지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충분히 공감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설명했을 거거든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라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푸틴도 이게 발을 담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개발되면 수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오면 됩니다. 예, 세계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중국이 북한에 생기는 겁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천연 자원들, 특히 천연가스, 수소 에너지로 바뀌어서 연결될 겁니다. 시베리아 철도 물류망 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중국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미 계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협정 뭐 한번 30%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YTN이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피했지만 찝찝한 줄다리기는 계속 주도권이 트럼프한테 넘어갔다고 봅니다. 단지 협상만에 어떤 협상 자리에서의 주도권이 아니고 지금 주위에서 만들어져가는 여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전가 푸틴에 대해서 시진핑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종전선을 한다 그래도 시진핑이 할 말이 없다, 별로. 여기서 저는 중국의 어떤 새로운 다극화된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들의 어떤 정치적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기선 제압은 다 됐어요. G7 기선 제압 됐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숙이고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그거 하나로. 중국 푸틴한테 가서 북한 제재 취하해야 된다는데 동의한 거 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바늘 한 땀으로써 옷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북미 종전선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자, 또 하나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거든요. 부산에 이제 도시철도망, 부산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철도가 전철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 지금 이 뷰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입니다. 부품 중에 노선 중에 하나가 수소 전동차를 넣는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수소 전동차를. 네. 그래서 지금 수소 부분은 제가 뭐 최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싫어하던 부분이거든요. 자, 수소 전동차를 넣는다. 당연히 이제 수소를 하게 되면 전동차의 발전기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차 위로 돼 있죠. 자, 그 부분이 큰 혜택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노선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질 때, 예, 그게 전력선을 다 까는 거하고, 예를 들어 시베리아 철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적이 드문 곳을 가는데 발전소가 근처에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선을 수천 킬로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차마다 수소 전지를 가지고 있다. 전력을 스스로 생산한다. 그러면은 수소에 대한 물류망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게 들어가다 저는 상당히 뜬금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게 살아나는구나. 자, 윤석열이 뭐랄까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향후에 수소가 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미 종전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선행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수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산 기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었죠. 금년도 3월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몇 가지를 겹쳐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개발 중인 K3 전차를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하기로 확정했다. 30년에 배치한다. 이것이 윤석열 들어오면서 수면으로 깔아앉았던 거예요. 수면 밑으로.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배치한 데까지 하고 날짜까지 박았어요. 특히 K3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부산에 지하철 중에 하나를 수소로 한다, 전동차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서 앞으로 수소 체계가 온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이것을 이제 군수 지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K3 전차만 수소를 하고 나머지는 디젤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기존의 디젤이 수소로 결국은 다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기존 디젤 유나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보관이나 이동 이런 부분에서 다 안전이나 다 포함해서, 그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신 부산에서 수소 전동차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선구자적 입장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살아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이 전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에 육군에 배치될 전망이고, 이것은 1, 2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예, 대왕굴에 비전 없다라고 확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 기업이 몇 군데서 국방부에서 이걸 판단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앞으로 수소시대가 온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K3 전차만 수소로 했는데 나머지 장갑차나 군용 차량이 향후 수소로 안 바뀐다. 세상이 수소 체계로 전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주력 수출 이제 효자 품목이 됐는데 세계 시장 보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계 시장은 다 디젤인데 나만 혼자 수소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 주력 전차가 가지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위축될 거잖아요. 바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수소 전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은 지금 수소 기지가 동해안선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수소 저장 또는 전환,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발전. 이게 동해안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해안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수소의 주요 생산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베리아 철도망, 남북 연결 후에 시베리아 철도망의 출발점이 되는 부산이 이 수소의 모범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뒤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서 빠지면 손해가 보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이 그때 담대한 구상을 하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ABC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위적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 않으며 NPT 체제를 존중해서 남은 핵무장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둘 다 거짓말로 했잖아요.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핵무장 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미국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지만, 네. 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만 신뢰를 잃었다는 게 아니지요. 미국의 신뢰도 동시에 잃은 것입니다. 일본하고 작업을 좀 하려고 했었죠. 한미일 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 중국한테 손을 뻗쳤을 겁니다. 다 실패했죠. 그걸 단속하느라고 미국은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아베가 죽었죠.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지금 이 판을 되돌릴 수는 없고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또 한덕수가 또 건너가서 한덕수가 차라리 대행으로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고 이걸 파토를 내는 작전을 써야 된다. 그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런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고 지난번 한덕수가 대행으로 있을 때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4월 초입니다. 전국 혼란을 틈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라. 이런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북한 것이다. 북한의 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급격하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개인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고 우리 기관 산업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정 안 되면은 국경 근처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도발에 자작극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성급한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가 있다. 예, 그게 갈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물론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제가 김현종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의 입장에 부합하신다고 여러분 많이 동의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김현종이 이번에 이제 백악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관세 협상, 무역 협상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미국이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북미 종전선이 좀 코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무르익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생산 기지가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생명줄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것을 남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뭐가 생산이 되면 남한의 물류망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관세의 부분에 있어서도 특혜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